이번 책은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입니다. 옮긴이는 최수동입니다. 죄와 벌은 표드르 미하일로비치 도스토옙스키가 1865년 44세 때 집필을 시작해서 45세 러시아 통보에 연재 발표합니다. 46세 때 안나 스니트키나와 결혼하고 그리고 빚쟁이들을 피해 해외 생활을 시작했고 죄와 벌을 단행본으로 출간합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출판부에서 나온 이 조 주관의 죄와 벌에 대한 현대적 해석을 많이 참조하였습니다. 저한테는 이 북리뷰가, 이 책은 상당히 흥미롭게 읽었지만 북리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서 여기에 대한 다른 해석들을 많이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 조주관의 죄와 벌의 현대적 해석, 이것이 저한테는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도스토옙스키 전기 작가들은 공통으로 그가 도박병이 있었다고 지적하는데요. 죄와 벌은 도박으로 돈을 잃고 호텔에서 한 달을 굶주림으로 살면서 구상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의 도박병은 어느 정도였냐 하면요. 46세 때 재혼한 안나가 25세 연하의 그의 속기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재혼 후 유럽으로 신혼여행을 떠났지만 사실 그 여행도 노름 빛을 지고 도피한 거였고요. 도박의 노예가 되어 시계, 결혼 반지, 모자나 옷 등을 전당포에 잡히고 수시로 전당포에 드나들었고요. 결국엔 아내 거마저 전당포에 저당 잡히고요. 또한 원정 도박까지 가서 빈털터리가 되어 돌아오기 일쑤였다고 하네요. 숨지기 전에도요. 이 도박에 대한 욕망을 버리지 못하고 성서로 점을 치기까지 했다는데요. 그는 위기에 처할 때마다 성서를 펼쳐 맨 처음 눈에 들어오는 구절을 지침으로 삼았다고 하는데요. 그가 무작위로 펼친 대목이요. 마태복음 3장 15절이었다고 하네요. 예수께서 요한에게 내가 하자는 대로 하여라.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그래서요, 이 도스토옙스키는 자신의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뜻으로 해석하고 아들에게 성서를 물려주고 평화로이 임종을 맞았다고 합니다. 그의 나이 60세였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도박에서 손을 떼지 않았다니 쇼킹한데요. 이것도 놀랍지만 그의 삶은 참으로 파란만장했는데요. 그가 받은 다른 이전으로 되돌아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돌아서 거꾸로 이렇게 올라가면요. 그 다음 비극이 바로 사형 선고였습니다. 젊은 나이에 비밀 모임에 참가했다는 죄명으로 체포되어 정치범이 되는데요. 그때가 28세 페트라시에프스키 사건으로 218명이 체포되었는데요. 그 중에서 15명에게 사형 판결이 났다고 하는데요. 그 사건은 금지된 사상이었던 사회주의 정치적 자유, 농노의 해방 등을 신봉하는 정치범 체포 사건이었습니다.
이 도스토옙스키는 그 형장으로 끌려갔으나 연극적 효과를 좋아하는 황제 니콜라이 1세의 특사에 의해 처형 마지막 순간에 풀려납니다. 그러나 사형은 면했지만 시베리아에서 8년 동안 중노동과 유배 생활을 하게 됩니다. 4년은 옴스크 감옥에서 지옥 같은 유배 생활을 했고 3년은 국경수비대 사병으로 근무했습니다. 그의 작품 속 그가 유형 시절에 만났던 죄수들에 대한 기억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 죄와 벌은 그가 그 유형 생활 동안 느꼈던 정신적 체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그가 죄와 벌의 주인공 이 이름이 발음이 빨리 안 돼. 라스콜니코프와 같은 그 도덕률을 초월하여 서 있는 강한 성격의 인물들을 처음 만난 것도 유형지에서였다고 하고요. 그곳에서 그는 이론으로 무장한 살인자의 비극적 형상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그의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그 전으로 한번 되돌아가 보면요. 그의 이전으로 한번 되돌아가 보면 그 10년 전 18세 때요. 그 아버지가 살해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8세 때 사형 선고를 받았었고 그다음에 18세 때는 아버지가 살해되었는데요. 농노들에 의해서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미하일 안드레예비치는요. 개업의사로서 그 정부로부터 무료 임대 아파트를 받아 7명의 하인을 둘 정도로 그 정도였으면 유복하잖아요. 그런데 그는 늘 가난하다고 여겼고요. 또한 지독한 수존노였으며 전형적인 폭군이었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아버지가 언제 폭발할지 몰라 아이들은 벌벌 떨었다고 하고요. 그러나 신앙심이 깊고 천사 같은 아내가 죽자 아버지는 술독에 빠져 방탕한 생활을 하며 농노들을 괴롭히기 시작했고 결국 비극적인 죽음을 맞았다고 합니다. 그의 죽음에 관해서는 알코올 암살이었다는 소문, 또 심장마비였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아버지의 이 비명 행사에 대해 평생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요, 그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 탄생한 그 배경을 짐작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의 그 어린 시절 아버지의 폭군 기질이 도스토옙스키에게 그 온갖 생리학적 신경 질환을 가져다 주었지만 그는 그의 비극적 상처들을 예술 작품으로 승화시킨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그의 뼈아픈 경험들을 예술로 승화시켰기에 감동이 더욱 크고 그리고 오래오래 남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 아픈 상처를 스스로 봉하면서 더 큰 상처를 이겨내는 그 마력과도 같은 힘을 가지게 된 이 도스토옙스키. 그 죄와 벌에는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저는 그 큰 줄거리 위주로 압축해서 북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인공들 이름이요. 여기에 나오는 이 인물들의 이름을 이렇게 쭉 한번 보면요. 여기에 주인공은 이 라스콜리니코프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이 이걸로만 불리는 게 아니고 로지온 로마노비치, 그 다음에 로자 이런 식으로요. 이름도 긴데다 또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이래서요. 이름이 머릿속에 완전히 들어오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리고 이름의 발음이 그렇게 편하지가 않네요. 이 이름이 하도 길기도 하고요. 그럼 여기 첫 문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찌는 듯이 무더운 7월 초순의 어느 날 저녁 무렵 한 젊은이가 S골목에 있는 그의 조그만 하숙방에서 나와
뭔가 망설이는 듯하며 느릿느릿 K다리 쪽으로 발길을 옮겼다. 다행스럽게도 그는 집을 나올 때 계단에서 안주인과 마주치지 않았다. 그의 방은 5층 집 꼭대기 다락방이었는데 그것은 방이라기보다는 차라리 벽장 같은 곳이었다. 안주인은 그에게 식사뿐만 아니라 한여까지도 제공하였는데 그 안주인은 한층 아래에 있는 방을 쓰기 때문에 집 밖으로 나가려면 언제나 계단 쪽을 향해 활짝 열린 안주인네 부엌 옆을 지나야만 했다. 그럴 때마다 젊은이는 병적으로 두려움을 느끼곤 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자기가 두려워한다는 사실이 몹시 부끄럽게 여겨져 눈살을 찌푸렸다. 실은 하숙비가 잔뜩 밀려 있어서 안주인과 마주칠까 봐 몹시 겁이 났던 것이다. 하지만 그는 본디 그렇게 위축되고 비뚤어진 젊은이는 아니며 오히려 그 반대였다. 그렇지만 얼마 전부터 그는 신경과민 비슷한 어떤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래서 자기 혼자만의 세계에 빠져 사람들과의 접촉을 극도로 꺼리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 안주인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와도 만나기를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는 가난에 몹시 쪼들렸지만 요즘에 와서는 이 절박한 상황에도 별로 괴로워하지 않게 되었다. 그는 꼭 해야만 하는 매일매일의 일도 내버려 두고 돌아볼 생각을 하지 않았다. 여기서 잠깐 말해두지만 그는 아름다운 검은 눈동자와 갈색 머리를 가진 뛰어난 미남자로 중키보다 약간 키고 후리후리한 체격에 등이 곧은 젊은이였다. 그러나 그는 명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어떤 망각 상태에 빠져 자기 주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고 그대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이따금 자기 자신도 인정하듯이 독백하는 버릇대로 무엇인가 입속으로 중얼거렸으며 그때마다 자기 생각이 뒤죽박죽이 된 데다 몸도 극도로 쇠약해져 있다는 것을 의식했다. 그는 거의 이틀 동안이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았던 것이다. 자, 이렇게 지금 이 주인공 라스콜니코프가 소개되는데요. 그는 23, 4살 정도의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다가 그만두고 이렇게 그 하숙집에서 이렇게 거의 관처럼 생긴 그 방 안에서 시체처럼 이렇게 누워만 있습니다. 이 책은요, 663페이지의 긴 장편인데요. 이 책 전체 큰 사건을요, 이 제목처럼 죄와 벌 이렇게 제목처럼요, 일단 죄를 저지르고 그 다음에 벌을 받는 그 죄 부분은 짧고요. 그 다음에 벌을 받는 부분은 아주 전체를 거의 전체, 그러니까 한 10%가 전체를 한 6%로 600페이지니까 그 나머지 거의 500페이지가 벌에 대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긴 벌을 받는 이 부분을 쭉 읽다 보면은 이게 어떨 때는 고백 소설로 보이기도 하고요. 뭐 심리 소설, 뭐 철학 여러 장르가 뒤죽박죽이 돼서 저는 느껴졌습니다. 자, 그럼요. 우선 그 죄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젊은이가 전당포 주인 노파를 도끼로 휘둘러 죽이고요. 뒤이어 들어온 노파의 그 동생인 그 순진한 처녀 리타베타까지 그 죽입니다. 이중 살인을 저지른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남은 줄거리는 모두 그 죄를 짓고 나서 그가 받게 되는, 그리고 그가 가지게 되는 그 심리와 그 다음에 그 주변 사람들의 그 각자의 해석과 그런 것들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냥 큰 줄기로 나가겠습니다. 그럼 이 라스콜니코프가 범행을 저지르게 되는 동기가 처음에는 그 돈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먼저 들게 했는데요.
근데 계속 또 읽다 보면요. 그 범행 후 그의 행동을 보면 모호하기 짝이 없고요. 또 계속해서 읽어보면 그가 얼마나 오만한 사람인지 점점 드러나기 시작하거든요. 왜 그런 생각을 했냐 하면요. 예를 들어서 그 한 두 가지만 보면요. 그 범행 전에 먼저 그가 받은 어머니의 그 긴 장문의 편지를 보면은요. 어머니가 그 아주 상세하게 세세하게 그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요. 그냥 짧게 요약해 보면은요. 그의 여동생 그 두냐가 45살쯤 되는 그 소위 재산가라고 하는 그렇게 재산가라고 할 수 있는 그 루진과 결혼하려고 한다는 것. 그래서 돈을 융통해서 집안의 기둥인 네가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것.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 우리가 너의 하숙집으로 찾아갈 거다. 우리는 고생스럽지만 가장 그 값싼 그 기차를 타고 가겠지만 그러나 걱정은 말아라. 결론은요, 심하게 말하자면 그 한마디로 여동생을 팔아 너의 출세를 돕겠다. 이런 편지였다고 보면 됩니다. 자, 이런 편지를 읽고 열에 들떠서 나갔으니 독자는 그가 가난한 그 처지를 비관해서 여동생이 돈에 팔려 나이든 남자에게 결혼한다니 그 참을 수 없는 울분에 돈 많은 전당포 노파를 죽이는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가 사는 이 빈민굴에서 돈이 나올 수 있는 곳은요. 전당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공도 그가 가진 모든 물건을 하나하나씩 가지고 가서 전당포에 맡기지만 아주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생계에 필요한 최소한의 돈 이 정도만 받고 나오거든요. 그러니 돈이 없겠다 싶은데 그 다음에요. 또 그 이웃들을 또 한번 보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저지르기 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 빈민가에서 그 술집에서 만난 전직 관리였던 메르멜라도프. 이 메르멜라도프를 통해서 그 벗어날 수 없는 그 이웃들의 가난을 보여줍니다. 이 사람은요. 그 어린 새 아이에다가 그 다음에 그 폐병에 걸린 그런 부인하고 그 재혼을 했거든요. 그 부인은 그러니까 상당히 젊은 부인인데 폐병에 걸려 있고요. 전혀 경제 활동을 못 합니다. 그 카테리나 이바노프나였는데 그러면서 이 메르멜라도프는 항상 술에 취해 있고요. 술에 취해서 그가 이 라스콜리니코프를 그의 집으로 데려옵니다. 그 데려온 그 집이요. 아주 숨이 막힐 듯한 방한 공기와 악취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건물에 사는 각자 그 사람들 어느 한 곳 빈 곳이 없이요. 모든 곳에 사람들이 다 차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번듯한 그런 그런 집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거의 그 무너져 갈 듯한 그러한 그 그러한 이웃들의 가난이 생생하게 아주 상당히 길고도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그 다음에 이 메르멜라도프에게는요. 소냐라는 딸이 하나 있는데요. 그는 사실요. 이 소냐에게서 돈을 뜯어 술을 마시고 있노라고 합니다. 소냐는 이 빈민굴에서 그녀의 가족을 살리기 위해 창녀로 나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요. 그 소냐가 몸을 팔아 그 번 돈을 뜯어 술을 마시는 이 아버지나 그 다음에 사실 여동생이 그 오빠의 학비를 대기 위해 45살 남자에게 그 돈에 팔려 씹가려 한다는 그 자기 여동생 두냐 그 편지를 받은 이 주인공의 심정이나 그러니까 모두가 빈민굴에 살면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참담함이
이 라스콜리니코프가 범행을 저지르게 하는 그 환경적 요인이 되었구나 하는 결론에 빠지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 이후의 사건의 전개는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앞에서 얘기한 동기가 아니라요. 그 이후의 그 행동들을 보건대 그는 아주 열에 들뜨고 오만해지고 도덕을 팽개쳐버린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줍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요, 이 알렉산더 대왕이나 나폴레옹 같은 그렇게 자신을 그런 초인으로 해석하는 그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그가 가진 그 논문에서도 그렇고요. 이런 영적 그 초인 사상에 사로잡혀 가난한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그 전당포 노파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초인인 자신이 살해했다는 것이죠. 나폴레옹은 그 사상 최대 살인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를 영웅으로 존경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나폴레옹처럼 행동한 자신이 결국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사상은 그가 범행을 저지르고 나자 자신이 초인이 되지 못한 나는 오만하기 짝이 없는 그러니까 그런 하나의 그 평범한 사람일 뿐이다. 이런 자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이 라스콜리니코프를 어떻게 볼 것이냐가 참 어려웠는데요. 저는 여기에 관해서는 이 조주관의 이 죄와 벌의 현대적 해석 이게 상당히 도움이 되었거든요. 저는 이 라스콜리니코프도 어려웠지만 스비드리가 엘로프도 상당히 복잡한 인물로 생각되고 그 사람도 상당히 저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조주관이 지은 그 책에서 보면요, 이 부분이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요. 이 작가가요, 이 까트코프에게 보내는 편지에서요,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자, 자기가 작품에 대한 어떤 그 윤곽을 밝히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자기는 어떤 그 범죄에 대한 심리적 해석을 한 그런 책을 쓰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그 범죄의 그 심리적 과정 전체가 전개되는데 그 살인자의 풀리지 않는 문제들과 대면하게 되고 예기치 않았던 낯선 감정이 그의 마음을 괴롭히며 그 천상의 진실과 정의, 지상의 법은 그 본연의 권리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도록 강요받게 되고요. 그러니까 비록 유형지에서 죽을지라도 인간과 다시 접촉하기 위해서는 그래야 하는 것이고요. 그가 범죄를 저지른 직후 경험했던 그 인류로부터의 분리 및 단절의 감정이 그를 계속 괴롭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정의와 인류의 법칙이 제 위치를 찾게 되고요. 그리고 범죄자 자신은 자신의 행위를 속죄하기 위해 고통을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틀로서 자기가 작품을 구상한다고 그 까트코프에게, 그러니까 그 도스토옙스키가 그 까트코프에게 보낸 편지죠. 그러면서 원래 이 까트코프에게 보내는 편지에서요, 죄와 벌은 원래 작은 분량의 단편 소설로 기획했는데요. 작가는 그 주제를 그 주정뱅이들과는 완전히 다른 작품으로 구상하고 있었는데 나중에서야 그 술주정뱅이 마르멜라도프, 그다음 그 마르멜라도프 그 전직 그 소냐의 아버지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이 라스콜리니코프 이야기에다 첨가하고,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 라스콜리니코프의 테마에다 참회와 주정뱅이들의 이야기가 합쳐지고, 그 다음에 두냐와 루진, 그의 여동생 두냐, 그리고 두냐의 그 결혼 그 파트너 루진, 그런 이야기가 에피소드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 스비드리가 일로프 그 이야기와 예심판사 그 포르필이 그런 얘기가 덧붙여져서 죄와 벌이 완성돼서 출간된다고 합니다. 출간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저 같은 경우는 이 죄와 벌의 현대적 해석 이 책의 도움을 받으니까, 왜냐하면 전체 줄거리는 사실상 이 라스콜리니코프의 이야기 하나잖아요. 근데 거기에가 뭔가 덧붙여지는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읽어보니까 거기에 하나씩 이야기가 추가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단편 소설로 기획은 했지만 거기에다가 에피소드를 하나씩 하나씩 갖다 덧붙인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부분이 좀 시원하게 해석을 받았다고 할까,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요, 그러니까 그 소냐에 관한 해석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요. 소냐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그러니까 소냐의 엄마는 폐병에 걸려 있고 새엄마는요 전혀, 그다음에 아이들이 셋이나 되고, 그다음에 아버지는 이렇게 매일 술독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그녀가 몸을 팔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소냐의 아버지가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서 그 마차에 치여 죽고요. 그 이후에 소냐의 새엄마가 바로 폐병으로 죽고요. 자, 이렇게 비극이 연이어서 나오는데, 이렇게 가장 그 비극적인 상황 이때에 바로 그 라스콜리니코프는 자기도 가장 심적으로 무너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가장 심적으로 무너져 있는 그 소냐를 찾아가 안식처를 거기에서 찾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는 그의 죄를 소냐에게 고해성사하듯 그의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그의 죄를 고백하듯이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는 소냐만은 그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따라올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길 잃은 양을 버리지 않았듯이요. 그러나 그는 끝까지 사실 그가 얼마나 오만한지, 그가 하는 말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정말 자신이 속죄하는 것인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요. 왜냐하면 그의 태도나 그의 말은 오만하기 짝이 없거든요. 근데 어쨌건 마침내 자수하고 그 8년의 제2급 징역형을 받고요. 그리고 시베리아 형무소에 수감됩니다. 그의 곁을 끝까지 소냐가 따라와 지키면서 이 소설은 끝이 납니다. 그럼 도스토옙스키가 소냐를 통해 보여주려고 하는 게 있을 텐데, 그런데 그녀가 그 끝까지 시베리아 형무소에까지 따라가고, 그 다음에 그곳에 다른 그 유형수들, 그러한 것들을 모두 통해 보건대요. 소냐를 통해서 사랑만이 죄를 벗어날 수 있다는 기림을 제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요, 이 도스토옙스키가 결론에서 말하고 싶어한 것이 바로 이 책의 맨 끝부분에서 나와 있는데요. 그 책의 맨 끝부분을 한번 보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그는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갑자기 무엇인가가 그를 움켜쥐어 그녀의 발 아래에 몸을 던지게 했다. 그는 울면서 그녀의 두 무릎을 안았다. 순간 그녀는 겁에 질려 얼굴이 죽은 사람처럼 창백해졌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와들와들 떨며 그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곧 한순간에 그녀는 모든 것을 알아차렸다. 그녀는 눈에 한없는 행복이 반짝이기 시작하였다. 그녀는 이해한 것이다. 이미 그녀에게는 한 점의 의심도 없었다. 그는 그녀를 사랑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순간이 찾아온 것이다. 두 사람은 말을 하려고 하였으나 할 수가 없었다. 눈물이 두 사람의 눈에 어리고 있었다. 두 사람의 얼굴은 창백하고 여위어 있었다. 그러나 그 병들어 지친 얼굴에는 새로운 미래의
새로운 생활의 완전한 부활의 아침 햇살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두 사람을 부활시킨 것은 사랑이었다. 서로의 마음속에 다른 또 한쪽의 마음을 위해 끊임없는 사랑의 셈이 간직되어 있었던 것이다. 두 사람은 기다리고 또 참고 견디려고 결심했다. 아직도 7년이라는 세월이 남아 있었다. 네, 이렇게요. 이 책 제와벌은 그 작가의 의도에서 살피듯이 약간 그 어떤 여러 단편이 꼭 같이 들어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읽는 동안 어느 부분에서는 좀 지루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부분에서는 훅 날아가듯이 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상당히 많은 인물들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인물들에 대한 이 도스토옙스키의 그 설명을 보면요. 마치 무슨 지나가는 그림자만 봐도 한 몇 페이지는 나올 것 같은 그렇게 끝도 없이 이야기가 펼쳐지는, 그래서 지루하다 싶으면서도 나도 모르게 그 이야기 속에 또 빨려들고 그렇게 반복되는 느낌을 쭉 받으면서 저는 이 책을 끝까지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작가의 문장을 한번 느껴보는 거, 그러한 것들이 저는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볼 때도 엄청 재밌었거든요. 읽는 동안은. 그런데 그거를 도저히 북리뷰를 할 수가 없어서 못했는데요. 이번에 이 죄와벌도 이 북리뷰가 잘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할 이야기가 많은데요. 그 인물들에 대해서 하나도 버릴 것 없는 그러한 인물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은 짧게 말해버리면 좀 아까운 그런 느낌의 책이었습니다.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